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은 글쓰기에서 1인 미디어까지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에서 1인 미디어까지, 그러니까 1인 미디어 만들기부터 활용하기, 또 글쓰기, 파워블로그 만들기까지 나만의 개성 있는 글쓰기와 또 미디어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페이스북 유저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정말 초보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별특강 가족들은 어떠십니까? 평소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 트위터 등을 이용하고 싶은데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또 글을 잘 쓰고 싶은데 뭔가 좀 더 아쉽고 뭔가 2%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그 특강 꼭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요. 오늘 특강을 이어주실 랄랄라 캐스트의 함성환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40년 감귤 농사꾼과 그 아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 감귤, 당도 높고 쉬지 않은 제주 감귤, 택배비 포함 킬로그램당 23,000원으로 주문은 27제주.com 또는 휴대전화 010-4775-2111로 연락주세요. 맛이 없다면 반송비까지 판매자 부담으로 100%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검색창에 이치제주를 검색하세요. 아직도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으십니까? 이제 건강한 한우를 지향하는 저지방 유기농 한우를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 오다. 신규 회원 가입 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구매 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이처 오다. 검색창에 네이처 오다를 검색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은 글쓰기에서 1인 미디어까지라는 특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겨울거진님께서 승조 아나운서 힘내세요 하셨는데 힘을 드려야 될 분이 제 앞에 계세요. 아니 좀 방송 전에는 그렇게 한 1시간 동안 저랑 편안하게 말씀도 정말 잘하시고 또 본인이 얘기할 때마다 흥분해서 살짝 걱정이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래서 방송할 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노래 나가는 동안 살짝 긴장되는데요 하셨어요. 랄랄라 캐스트의 함성환 대표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함성환입니다. 네. 많이 떨리세요? 예. 예, 저도 이제 네. 팟캐스트 방송을 하지만 네네. 제 목소리를 또 들으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요? 평소에 본인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많이 없었나요?
예, 방송 때 아니면 들을 기회가 없는데요. 네네. 목소리도 이상하고 그리고 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이 몇 번째인가요? 본인 목소리를 이렇게 헤드폰을 쓰고 듣는 게. 한 21번째? 아, 그래요? 전 또 무슨 처음 한두 번 정도였다고 그게 아니었군요. 아니,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 방송에서 헤드폰을 쓰고 내 말을 내 귀로 이렇게 듣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더 내 목소리를 듣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떨리고 그러면서 말도 잘 안 이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우리 별별특강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저는 현재 랄랄라캐스트라고 랄랄라캐스트. 예, 저기 미디어 컨텐츠 제작하고 있는 네. 이제 회사 대표로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파워블로거 그리고 책을 2권을 냈고요. 네. 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역대 별별 특강 초대 손님들한테 사전에 전화드려서 이런 부분을 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했었던 그런 것들 가운데서 제일 꼼꼼하고 가장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강사 소개를 보니까 랄랄라 캐스트 대표시고 또 현재 제작 중인 팟캐스트가 있으시다고요? 예. 생각의 정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칼럼 사이트 서프라이즈에서 이제 여기 계시는 서영석 이사님하고 같이 네네. 대표 필자로 계셨던 김동열 칼럼니스트라고 네. 계시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네. 정석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올바른 생각, 의사결정 과정을 어떻게 하면은 잘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로 이제 시사 이야기 그리고 심리학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예언 그렇게 해서 4가지 코너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함 대표님도 방송에 출연하시나요? 예, 저는 그냥 리액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하는 리액션을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저도 보통 방송에서 많은 게스트들과 초대 손님과 함께 하지만 제가 게스트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면 좋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물론 방송하기 전에 이제 사전 준비를 합니다만 잘 모를 때는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이 호응을 해주고 네, 그러는 방법이죠. 그러면 생각의 정석이라는 이 팟캐스트 방송에는 또 어느 분들이 나오세요? 오세님이라고 네. 진행을 맡으신데 이제 이분은 이제 심리 상담 전문 상담가고요. 아, 전문 상담가. 예, 그분이 진행을 맡고 게스트는 이제 그때 이제 바뀌고. 아, 그렇군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송은 지금 몇 회째인가요? 20회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방송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세님께서 이제 28일인가요? 네네. 금요일에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 내년에 이제 2.0 버전으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생각의 정석이라는 팟캐스트의 제목이 어떻게 해서 또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이쪽으로 관심이 좀 많으신가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좀 그러니까 오해를 하거나 네. 잘못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이제 대칭 행동을 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대칭 행동을 한다? 예.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은 네. 나는 그 반대로 할 거야. 라는 입장을 이제 포지션을 정해놓고 네네. 그거에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줄여보자. 그러니까 정말 일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일이 되는 방향으로. 예. 그래서 자꾸 쟤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 방법론까지도 이렇게 거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네. 경우, 실제로 우리 정치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그거를,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세력이 논리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 말에 대해서 예스를 해버리면은 우리 쪽 지지자들이 이제 등을 돌리거나 그런 또 걱정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항상 되는 길은
정답은 있단 말이죠. 네. 뭐 지도에도 여러 가지 도법이 있지만 네. 결국 지도의 정답은 지구본이잖아요. 지구본이라는 정답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또 생각의 정석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게 됐군요. 그 최근 관심사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스스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음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뭔가 대단하고 뭔가 거창한 일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뭔가요? 예를 들면 뭐 이거와 관련돼서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신 게 있다면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글쎄요. 뭔가 이를테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1인 미디어도 마찬가지지만 네. 인터넷도 굉장히 열려 있고 네.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기기들도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네. 카메라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그러면은 정말 이제 자기가 창작을 하려면은 네. 뭐 노래를 음원으로 만든다거나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반은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장벽이 있어요. 그 뭐 만약에 내가 내 목소리로 뭘 만든 그 음원을 네. 퍼블리싱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기획사에 간다던가, 네네. 무슨 콘테스트 프로그램에 나가야 된다던가. 여러 시험의 어떤 무대 위에 올라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약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또. 만약에 우리 지금 뭐 가요계에서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네네. 그거에 맞는 가수를 훈련시켜갖고 이렇게 음반이 나온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른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충분히 사람들한테 다가갈 기회조차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고 하는 네. 이제 그 환경이 주어졌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거를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 누군가 뭐 이번에 버스커 같은 경우에도 네네. 뭐 그런 음색이 요즘에 어떤 아이돌 음악이라던가 하고 좀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의 그 대중하고 네.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네. 예, 지금 뭐 아이튠즈라던가 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이 있으니까 네. 좀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하면은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이런 게 창조 경제 아닌가요? 아니, 그 방송 전에는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아니 그 뭐라 그래야 돼? 음악하는 사람들.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2002년도에 네. 그 자그마한 그 음악회를 열었어요. 음악회를 여셨다고요? 예, 혼자서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 아마추어. 예, 음악 하시는 분들 피아노 연주하고 바이올린이나 첼로 연주하고 네네. 성악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아마추어예요. 학생이거나 그것을 전공으로 하지 않으신 분도 상당히 계시고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유료 음악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그러니까 소극장을 네. 빌려서 했는데 만석을 채울 때가 좀 있었고요. 티켓 값이 그 당시에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네네. 그때 한 3,000원 됐으니까 3,000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그 커피값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래도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로 좀 들리는데 우리 글쎄요.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는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한 것 같다라고. 성공까지는 모르겠고 저는 거기에서 이제 희망을 봤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분들, 네. 그 연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무대에 한번 오른다는 게 너무 이제 갈망을 하는 그쵸. 그런 걸, 그 열정과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네.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 이름을 걸고 한번 연주를 하려고 하면은
예고를 또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엔 음대를 가야 되고, 네. 유학을 안 가면 안 되더라고요. 또 유학을 가야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손꼽을 정도의 어떤 실력이 있어야지 네. 자기 이름을 걸고 네.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치는데 네. 통과를 못한 사람들은 그럼 실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일반 대중들이 듣기에 좀 듣기 힘든 음악인가? 네. 꼭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다들 어떻게 사나 보면은 이제 음대를 못 가신 분들은 그냥 다른 일을 전공을 하시고 또 다른 이제 직장을 하시고, 음대를 나왔는데 이제 유학을 못 가신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 되신다거나 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이제 대학에서 강사나 이제 교수님이 되시는 길을 받거나,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음악가의 길을 가는 거죠. 저희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단계를 넘지 못하는 분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어찌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그 무대는 꿈이잖아요. 꿈의 그렇죠. 무대잖아요. 예. 그렇죠. 기회가 주어진 순간이었겠네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게 뭐 그렇게 해서 뭐 갑자기 뭐 음반사에서 연락이 오고 뭐 엄청나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삶의 활력이 된다거나,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관객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그런 독특한, 네. 그리고 그 짜릿한 느낌이 있는데, 네네. 그거를 인생에서 한번 경험하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를, 사실은 그때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그때는 이제 기획자로만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블로그를 하고 또 제가 책을 내고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반응이 오고 네. 하는 게 어떤 느낌인구나라는 걸 딱 느껴지면서 굉장히 좀 묘한 느낌, 네.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또 기획을 하셔서 음악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셨어요. 앞서 블로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인 미디어를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미디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싸이월드 미니홈피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때 전 그게 되게 싫었어요. 싫었다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창이 너무 작아가지고 글을 길게 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글을 좀 길게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하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는 예. 사진 올리고 그렇죠.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네이버에서 네. 이제 블로그가 처음 생긴 게 2002년 1월인가 이제 생겼어요.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블로그를 만들고 그때는 다들 어떤 용도로 블로그를 썼었냐 하면은 네. 일종의 무슨 일기장 같은 용도? 네. 나 이거 했었다. 네. 그리고 내가 뭐 먹었다. 사진 네. 찍어놓고 올리고. 네. 그런 정도로 했었는데, 뭐, 저도 그렇게 썼었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근데 좀 답답했겠어요.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랬었죠.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이제 좀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썼어요. 네. 내 생활에 관한 대한 아니요, 에세이가 아니라 뭐 역사 얘기?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 그때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던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때 이슈가 되는 부분들.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이거 좀 반응이 온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좀 쓰기 시작했고.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처음이니까 20대였네. 20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죠. 그런가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제 맘처럼 이제 내 맘처럼 이제
잘 안 풀리거나.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글을 쓰고 반응이 오고 하니까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된달까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네. 좀 신기하다, 묘하다 그런 느낌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좀 지나서 이제 서프라이즈에도 이제 그러니까 칼럼을 제 이름의 칼럼을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네네. 결정적으로 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뭔가요? 2005년 가을이었어요. 갑자기 이메일 한 통을 제가 받게 됐어요.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건가요? 아니면 사람은 모르는데 그 조직은 알죠. 아, 그래요? 네, 청와대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행사가 있는데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언론 관련된 행사 있는데 네. 블로거로서 이제 저를 이제 초대를 하신 거죠. 포럼 같은 것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네. 가 보니까 이제 뭐 무슨 관료 분들도 많고 네. 한쪽으로는 이제 언론사 분들도 많고 네. 또 다른 쪽에는 언론 관련 교수님들도 많고 네네. 한데 이제 제가 이제 덩그러니 가운데 딱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런 그 포럼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앞에 명패가 있어요. 네. 이분 뭐 어느 조직에 무슨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명패는 제 블로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했죠. 뭔가 좀 뿌듯하기도 했을 것 같고 신기한 느낌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블로그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죠. 저 명패에 내 블로그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명패에 어떤 회사의 이름이나 명칭이나 직이나 이런 게 적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 가서 무슨 발언을 하거나 그럴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시민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블로거도 한 자리 이렇게 있으면은 참 뭔가 시민이 참여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참 좋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파워 블로거셨나 보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워 블로거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 생각만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블로그에 접속하는 방문하는 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기억나세요? 그때도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뽑혔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고.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특히 이제 다른 분야는 많았어도 시사 쪽으로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한 거죠.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구나. 네. 보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때서부터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뭐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이런 것 같아요. 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하고 이 길이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많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었더라면은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좀 더 숙고한 다음에 좀 더 이제 확신에 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얘기를 해야겠다. 듣는 사람도 이제 뭔가 안심하고 들을 수 있구나. 네, 내가 좀 믿음을 줘야겠구나. 그렇죠. 신뢰감을 좀 부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그렇죠. 건가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그만큼 책임감도 좀. 책임감. 맞아요. 그 책임감.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 포스팅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 블로그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반응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신 거죠. 글 쓰는데도 한 글자 한 글자도 문장도 그렇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떤 달라지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나와 새로운 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달라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형식도 나만의 형식을 이제 만들어 가기도 하고. 글 쓰는 형식.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기회가 닿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이를테면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소위 말하는 똑딱이 카메라라는 네, 컴팩트 네. 카메라 들고 네. 어디 가서 직접 이제 취재를 간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아주 이제 단순한 장비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로 인터뷰를 딴다거나 네네. 아무도 봐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자체에 이제 심취가 된 거죠. 그 자체를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걸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다른 또 기회가 생기고 자꾸 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 몰랐던 건데 나도 모르게 그냥 좋아서 했던 일들인데 거기에 푹 빠졌고 예. 그거를 누군가가 보면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건가 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 파워블로거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냥 그렇군요. 좋아서 했다. 네. 그리고 그냥 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면서 자기 그 글 쓰고. 그럼 함 대표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똑딱이 카메라 예. 또 어떤 걸 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블로그에 담아내면서 말이죠. 저는 그 아이폰으로 인터뷰를 하러 다니기도 했고요. 아이폰으로 인터뷰하기? 특이한데요? 그 아이폰으로에 이제 따로 이제 사는 조그만 마이크가 있어요. 이제 네네. 그거 마이크로 해가지고 제가 다른 파워블로거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누구 예, 인터뷰했냐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니자드님이라고 네. IT 블로거도 인터뷰했고 네. 깜냥이님이라는 또 블로거도 인터뷰했고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제가 다른 블로거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듣게 되는 계기가 됐고 네네. 또 사실은 그것을 인터뷰한 거를 컨텐츠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네네. 이제 형식을 만들기 시작했죠. 네. 읽을 만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까 아, 그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그냥 내가 좋아서 한 일들인데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가게 되는 되게 신기합니다. 그럼 글쓰기도 이제 또 그렇게 연관이 돼서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물론 이제 다른 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글쓰기 중에 가장 어려운 글쓰기가 이제 칼럼이거든요. 칼럼. 특히 이제 정치 시사 분야 칼럼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분석이라던가 논거도 굉장히 예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정확해야 되고 네.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반대되는 그 댓글이라던가 그런 반대되는 생각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옳다는 확신이 들어야지 글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확신이 든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잘 알고 있고,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이게 든든하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조사도 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가능한 게 바로 확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글을 쓰기 전까지도 내가 옳은가 틀린가를 한 100만 번쯤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게 맞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을 때 네. 이제 글을 쓰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슨 반대 의견이라거나 그런 게 있어도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근데 그 확신이 서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굉장히 그냥 정말 그냥 빠른 시간 안에 나는 확신을 갖고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글을 한 편을 쓰는데 네.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게 다 글 쓰는 시간이 아니라 네, 고민하는 시간하고 이제 그 긴장감이 혼자서 막 너무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풀었다가 네네. 한 새벽 4-5시쯤 돼서 이쯤 됐다 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일사천리로 쑥 이렇게 써 나가는 정리가 거죠. 되면서부터 아니요, 그 전에 이제 논거하고 이제 네네. 그 개요까지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긴장이 풀렸다라고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술술 이제 내려가는데. 네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가요? 제가 만약에 아주 전부터 생각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쓸까 말까를 고민하고 하는 시간이 벌써 한 3-4시간 지나가잖아요. 네네. 게임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이제 가족은 이제 저한테 쟤 뭐 왜 이렇게 놀고 있냐. 술렁술렁 놀고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게임이나 영화를 보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서로 부분 이제 쓰고 나면은 네. 피로감이 확 몰려와서 깜빡 졸아버려요. 졸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면은 내 앞에 완성된 글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됐던 순간이 많았었나 보네요. 그렇게 뭐 영화 보거나 게임 보면서도 머릿속으로 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거 보니까 말이죠. 예. 근데 가장 좀 어려운 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저는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정신 좀 놓고 썼는데 읽어보면은 정신 차리고 쓴 글보다 더 잘 쓴 글들이 이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긴 한데, 참 글 쓰는 패턴이, 이게, 제가 습득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준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오타라든가, 이제 접속어장도 이제 다듬어주면은 완성이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되시고 책까지 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책들을 글쓰기 관련 책이었나요? 아니요, 블로그 관련 책인데요. 네. 블로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네. 다른 파워블로거 분들과 함께 쓴 책이고요. 혹시 그때 인터뷰했었던 블로거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했었다고 한 그런 분들도 같이 저자로 쓰셨군요. 같이 저자로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각자마다 사실은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기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 분야에 이제 좀 더 이제 쓰시고. 네. 저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쓴 부분은 이제 글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블로그를 어떻게 이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콘텐츠 구성하는 거고 이런 쪽으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메인 저자로 이렇게 분량을 나눠드리고 다시 회수하고 다시 뭐 편집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하고 그래서 출간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도 내시고 글쓰기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죠? 예. 콘텐츠 제작자기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쭉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함 대표님의 어떤 삶의 과정. 물론 어릴 때부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20대 중반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올 초에 뭘 할까 그런 고민을 한 때가 있었어요. 아, 무엇을 할까? 예. 직장에 다니기도 좀 그렇고. 네. 내가 뭘 해왔지라는 거를 다 정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을 긋고 그리고 세로 선을 계속 그어가지고 세로 줄은 이제 연도를 나타내고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이제 이등분을 한 곳에 윗부분에는 그 해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라던가 그 해 대통령이라던가 10대 뉴스 그런 걸 정리해 놓고 아래쪽은 그때 내가 뭐 했는지 뭐 내가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나오던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방송반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뭐 시각 디자인도 했었고 그리고 블로그도 했었고 책도 내고 뭐 SNS 그러니까 그때 할 때 하나하나는 다 개별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우연 같은 건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의 어떤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 그거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맨 처음에 내가 했던 무엇이 없었으면은
그 다음에도 그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그 운명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좀 또 다른 확신을 얻으셨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네.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도 이제 지금 제작하게 되고, 네. 그리고 영상, 사진 이런 쪽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관심 분야를 넓혀 가시는 거군요. 그렇죠. 영역도 활동 영역도 더 넓혀 가시고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즐거워 보입니다.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노래를 하나 듣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특강 본격적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 대표님이 쭉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별특강 가족분들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특강 기대가 되지 않나요? 저는 아까 방송 전에 그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이고 대학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이 4시 43분 47초를 막 지났습니다. 오늘은 랄랄라 캐스트의 함성환 대표와 함께 글쓰기에서 1인 미디어까지라는 특강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시판을 좀 볼까요? 중년 공시생님께서 여러 가지 사진을 또 올려주셨네요. 라떼죠, 라떼. 제가 좋아하는 라떼. 맞나요? 맨 처음에는 아메리카노 사진이었다가 지금 바뀐 사진을 또 올려주셨고, 크림스프군요. 네. 크림스프도 괜찮죠. 제가 점심을 제때 못 먹으니까 말이죠. 딱 좋아합니다. 안경 꼈다님께서는 우리 함 대표님과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신내리는 상황 묘사 같다고. 아니 근데 전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살아온 과정 얘기를 쭉 듣는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다 이렇게 다 맞게 이렇게 이어지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듣는 분들도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함 대표님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거에서도 이제 계획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네네. 예, 그럼 뭐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제 좀 분명해진 것 같아서요. 방송 전에 제가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여쭤봤던 게 굉장히 어려 보이시고 그런 게 있어서 또 여쭤본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방송 전에 좀 긴장을 푸시라는 의미로 나이를 들으니까 제가 더 많이 동생이던데 많이는 아니고 2살 동생이던데 그래서 형 동생이랑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던 건데 어찌됐든 참 어려 보이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 인천 달봉이님께서는 퇴근하시는 길이시군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지금 스튜디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그렇게 뭔가 추워 보이거나 쌀쌀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해도 좀 이렇게 지려고 하고 있고 가을 같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잘 별별 특강 들으시면서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랄랄라 캐스트 함성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에서 1인 미디어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함성환 대표의 특강을 들어봐야겠어요. 네. 일단은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인 미디어. 요즘엔 글쎄요. 인터넷이 열리면서 네네. 1인 미디어가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짜릿하다. 그거였는데 네. 거기에다 이제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라던가 이런 그 장비들이 개인이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가격도 저렴해지고 또 작아지고 하면서 개인도 이제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보를 생산하거나 이미 누군가 있는 정보를 재구성을 해도 그거 네. 자체가 이제 콘텐츠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뭐 거기에서 또 연장해서 뭐 팟캐스트까지 다 이런 게 다 그 1인 미디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죠. 함 대표님은 다 이렇게 좀 1인 미디어 관련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런 걸 다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가요? 네,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많이 요즘에 이용하는 건 이제 페이스북, 그쵸. 유튜브 이용하고 우리 있습니다. 국민TV 조합원 분들도 페이스북 활동을 참 많이 하시고 저도 네. 국민TV에 와서 이제 페이스북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각각의 차이점을 좀 다시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어떤 차이가 있나? 뭐 단순하게 네. 트위터는 그 글자 수 제한이 있죠. 140자까지 네.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는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없어요. 사실상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게 검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있어요. 검색이 되냐 안 되냐? 예, 그 포털 사이트에서 트위터는 검색이 되고 페이스북은 검색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는 검색이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친구로 맺어 있는 사이에서만 이제 어떤 그 정보가 전달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차이냐 하면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검색도 되고 글자 수가 짧으니까 제한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그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를 한다는 뜻이죠. 근데 블로그는 긴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네. 사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담을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전파 속도는 느려요. 네. 그리고 트위터,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은 그 중간에 있는 매체겠죠. 트위터, 페이스북은 되게 감각적인 반면에 네. 블로그는 보다 좀 논리적인 글을 쓰기에 유용한 툴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네네. 만약에 1인 미디어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블로그가 항상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블로그를 만들어 놓고 네. 이 블로그를 에 있는 어떤 포스트를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이제 링크를 걸어서 네. 날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페이스북을 블로그에 담기는 힘들어요. 그 메시지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냄비에 또 작은 무엇을 담을 수는 있는데 네. 작은 곳에 큰 거를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모든 어떤 정보가 블로그가 항상 중심에 있고 네.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시 재유통을 시키느냐. 네.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거군요. 예. 한마디로. 그 베이스 캠프 같은. 그렇죠. 그 블로그의 종류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크게 볼 때는 이제 그 포털 블로그하고 전문 블로그로 날 수가 있고요. 네. 포털 블로그라고 하면은 보통 네이버나 다음에 있는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블로그라서 그러니까 그쪽에 가입만 해도 이제 그 계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거의 생기다시피 하는 네. 그런 곳이고 보통 에세이라던가 일기나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담는 경우가 많고요. 전문 블로그라고 하면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가 대표적인데 네.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글을 뭐 증권 소식이라던가 네. 영화 하시는 분들 영화 이야기만 계속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포스팅하는 유형으로 보면은 이제 스토리 블로그라고 해서 스토리 블로그 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아까 참 편할 것 같아요. 예, 뭐 에세이라던가 일기, 여행기 이런 네. 거를 담는 건데 그게 참 신기하죠. 이게 나한테는 그냥 경험일 뿐인데 네네. 만약에 제가 여행을 해외에 갔다고 치면은 네. 저한테는 그냥 여행인데 그 여행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한테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행 책자가 될 수도 예, 있겠고. 결국에는 만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스토리. 네. 그리고 갤러리 블로그라고 해서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 위주로 하고 그 글은 되게 짧게 쓰시는데 네. 사진을 되게 그 큰 사이즈의 사진을 네네. 주로 이제 보여주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 리서치 블로그라고 해서 전문 분야의 지식만 계속 올리시는 혹은 이제 이런 분들 요즘에 많나요? 리서치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나요? 굉장히 많으시죠. 꼭 그 리서치라고 해서 자기가 어떤 그 새로운 분야를 이렇게 연구해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거를 퍼오기, 계속 지식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도 이제 쓸 수가 있죠. 네. 블로그 안에서 검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때 다시 볼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뷰 블로그라고 해서 리뷰 블로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하는 파워 블로거들이 네.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 네네.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제품 리뷰 네. 이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점심시간 회사에서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은 네. 한번 이제 검색을 하게 되죠. 네. 어제 봤던 드라마라던가. 네. 그러면 이제 그거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그거에 네. 대한 감상평 같은 게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재밌다, 재미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블로그 저도 유형이고요. 다른 방송 꿈꾸는 협동조합이라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늘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블로그를 이용을 해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예.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대신 좀 간접적으로 영화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의 흐름이 있고 포인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가 생각하는 거를 내가 또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블로그가 있나요? 미디어 블로그라고. 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기사라던가 이런 거를 내가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블로그 스스로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네. 사진도 찍고 네. 기사도 작성하시고 네. 때로는 어떤 기존에 있던 언론보다도 더 상세한 정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피니언 블로그라고 해서 네. 소위 이제 2002년 그 대선 이후에 논객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거든요. 네. 논객이 여기에 해당할 텐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러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블로그고 또 재밌어요. 또 거기서 갑론을박하는 또 그 논쟁의 과정도 있고요. 그럼 함 대표님은 오피니언 블로그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도 있나요? 예. 예. 거기에서는 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오피니언 블로그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성격인가요? 되게 오래된 블로그라서 네네. 그간 썼던 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시사 분야 글을 많이 썼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글 쓰는 방법이라던가 생각하는 방법, 자기 개발 이런 쪽 소재를 많이 이제 쓰게 됐고요. 네. 제가 이제 발견하는 부분이 자꾸 있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쓰고 그리고 이제 팀 블로그라고 해서 네네. 이제 혼자서 그걸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뭐 심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또 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함께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제 포스팅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블로그 주소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들어가 보고 싶은. 예. 창틀닷컴이고요. 창틀닷컴. 세상의 창, 생각의 틀, 줄여서 창틀입니다. 창틀. CHANGT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도 방송 전에 들어가서 살짝 봤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오래됐지만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점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그 포털 블로그하고 전문 블로그의 좀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라든가 다음 안에 있는 블로그들은 이제 정형 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코딩을 이제 일반인들이 그 유저들이 수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딩을 수정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블로그 스킨도 바꾸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나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블로그군요. 그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좀 더 눈에 들어왔었나 보네요. 근데 이제 이 블로그를 찾아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음악이 좋아서 그 블로그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진이 좋아서 찾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글이 좋아서 그 블로그를 계속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되게 이제 블로그가 신기한 게 네. 내가 한 5년 전에 쓴 글인데 네. 어제 댓글이 달렸어요. 그런 경우에 되게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다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직도 누구한테는 이제 영향을 주고 네. 뭔가 정보를 주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었다는 그 경험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글쓰기가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책에서도 서점에 가면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질문부터 드리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글쓰기를 힘들어 하는지. 글쎄요. 저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글을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네. 또 왜 잘 쓰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잘 써? 난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혹은 그냥, 난 그냥 편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거를 설명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네. 무슨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를테면 이런 거가 있죠.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 숙제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뭐뭘 했다. 네. 그리고 내일은 뭐뭘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억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네. 이 말을 안 쓰고 일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안 썼을 때 갑자기 좀 별천지가 열렸다고 할까?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엄청나게 좀 많아졌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네. 이런 초등학교 교육부터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글쓰기 교육에서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꼼수예요. 일기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쓰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이것도 정형화된 패턴인데 네. 그냥 그렇게 이제 관성으로 그냥 써오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패턴을 벗어났더니 다양한 표현을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렇군요. 글쓰기 힘들다. 네. 힘든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글을 쓰려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듣기도 하고. 맞춤법을 잘 써야 되나? 어려운 단어를 써야 되나? 그러면서 점점 글 쓰는 게 두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되게 조심조심하게 되면서 말이죠.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네. 책을 정말 많이 읽은 분이 쓴 책은 정말 재밌을까? 재미없을 수도 있죠. 사실은 재미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지식이 많은 거하고 네. 그 지식을 가지고 컨텐츠로 만드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요리로 따지자면은 신선한 재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먹기 좋게 어떻게 만드느냐, 예. 또 맛도 어떻게 내느냐. 냄비에다가 파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미료도 넣어야 되고 네. 끓이고 적당하게 이제 잘 익어야지 좋은 맛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은 재료, 그러니까 식재료가 있다고 해서 다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꼭 많이 읽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요리를 잘 하면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또 이제 소재도 있어야 되지만 요리를 잘 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리를 잘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리를 글 쓰는 데 있어서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엔 뭐부터 해야 돼요? 글쎄요, 뭐부터 해야 된다기보다는 네. 과정이 있다는 거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계에 어떤 재료를 넣었더니 네. 뭐가 나왔더라. 그런 것처럼 글을 잘 쓰면은 어떤 소재와 어떤 그 재료, 지식 그런 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뚝딱하고 이제 컨텐츠 형태의 글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사이에 그 통로 사이에 어떤 나만의 글 쓰는 구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그 구조가 없다는 걸 먼저 아셔야지. 그럼 그게 뭐지?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쓰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예. 네. 글쓰기는 말하자면 이제 그 퍼즐을 맞추는 거하고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명화 퍼즐 해본 적 있으세요? 해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어릴 때 해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조그만 퍼즐 말고 이제 1000피스 1000피스 예, 엄청 큰 그거는 안 해본 퍼즐. 것 같아요. 그건 안 해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조각이 엄청나게 많고 네. 어렸을 때 했었던 거는 이제 겉에 이렇게 그 모양대로 홈이 파져 있는 이 백그라운드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사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조각만 가지고 이 조각 전체를 완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만드는데 순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1000조각이면은 완성된 그것에 가로하고 세로의 조각 수가 몇 개나 될까? 네. 대략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1000개 중에 테두리에 있는 조각은 한쪽 면이 평평해요. 그 평평한 것만 따로 분류를 해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 테두리가 완성이 되겠죠. 네. 나머지가 한 800 몇 개가 될 거예요. 네. 그 중에서도 대략 비슷한 색깔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테두리서부터 하나씩 맞춰 가면은 한 번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확률을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퍼즐을 완성할 수가 있었어요. 네. 글쓰기도 이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부분을 맞춰서 전체를 맞추려고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야지 이제 이걸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확률을 높여가자. 전체를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하고 가자.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체라는 게 무엇일까? 뭐예요, 그게? 예컨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혼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배낭 메고 그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잠깐 들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가 할로윈 그 축제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할로윈 복장들을 입고 나서 뭐 어떤 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신선한 그 쇼를 봤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네. 그 사회자 진행자가 계시고요. 그리고 화가 복장을 한 화가가 계세요. 네. 그럼 진행자가 나와서 물론 일본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넘겨짚어 보자면은 이 화가가 여기 그 구경하러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나오시면은 당신을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제 관객이 나와서 이제 V를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누가 다 봐도 이 모델하고 전혀 닮지 않은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저게 뭐지?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네. 갑자기 진행자가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 화가한테. 똑같이 그리지 못했다고? 그렇죠. 이건 왜 이런 그림이 났냐 막 하니까 네. 화가도 같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난 똑같이 그렸다. 왜 내 예술 세계를 이해를 못하냐? 뭐 이런 식이겠죠. 네네. 한창 막 싸웠어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찰리 브라운이 나오는 거예요. 찰리 브라운 그 인형이 나와서. 근데 이 찰리 브라운은 화가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막 악수하고 껴안고 잘 지냈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잠깐만. 브라운 여기 와서 잠깐만 여기 서봐. 그래서 모델 옆에 쓰게 하고 네. 모델한테 이렇게 포즈를 취해보라고. 그 포즈를 취해서 그대로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한 몇 초 만에 후다닥 또 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캔버스를 네. 180도를 확 뒤집어 버리니까 네. 그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 화가는 그림을 거꾸로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180도 그 캔버스를 돌렸을 때, 네. 아, 저거구나라고 해서 막 박수를 치고 깜짝 놀라고,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아, 저거다. 글쓰기가 저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저것을 준비하는 기획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제, 거꾸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고, 네. 거꾸로 그렸을 때에 이런 그림이 나올 걸 예상했고, 네. 관객이 나오고, 그리고 찰리 브라운이 나왔을 걸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기획하는 쪽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쪽이 뭔가 대칭 구조가 있겠구나. 글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은 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은 이제 연역과 귀납이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네네. 귀납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현실 속에서는 없는 건데, 현실에서는 연역만 있어요. 연역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것을 이렇게 5단계로 저희가 함축해서 얘기하자면은, 네. 접촉, 인지, 판단, 행동, 결과예요. 네.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어떤 청년이 어떤 소식을 듣고 네. 너무 격분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칼로 찔려서 누군가 죽었다라는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제 하나의 그 접촉인지 판단, 행동, 결과의 사건이죠. 네. 어떤 소식을 접해서 내가 어떤 반응이 나한테 일어나서 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까지 일어났다.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설명을 한다면은 네.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서 결과서부터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전달받을 때 그게 더 편해요. 이거는 그냥 좀 원초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현실 속에서는 그런 순서대로 안 가는데 네. 받아들일 때 그게 더 편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해야 될 말부터 먼저 하는 것과 똑같군요. 그렇죠. 보통 저희도 이제 말을 함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속 합리성을 부여하듯이 예. 글 쓰는 것도 그 순서로 이제 거꾸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전달하기도 편해지고 또 기억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기억하기가 쉽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디어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게 신문 기사예요. 네. 신문 기사는 기자가 글을 쓰죠. 네. 그 다음에 미디어에서 나오는 글이 분석 기사가 나와요. 분석 기사. 그러면은 그 사실관계만 나온 기사보다는 좀 더 분량도 많고, 네. 뭐 인터뷰 글도 들어갔고 원인 네. 분석도 되어 있는 그 심층 기사. 네. 이 기사는 그냥 기자보다는 베테랑 기자분들이 더 쓰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이 이제 관점을 제시하는 글. 관점을 제시하는 글. 칼럼이라던가. 칼럼은 누가 쓰죠? 칼럼니스트가 쓰거나 편집장이 쓰거나 보통 이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사례와 비슷한 해외 사례라던가 네. 이런 거 연구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하는 쪽이 이제 학계에서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 고위 공무원이라던가 그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분이 이제 재발 방지책 뭐 이런 걸 내면서 네.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거죠. 사건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사실 그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는 게 거기까지가 사건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발 방지책까지 나왔다라는 거기까지가 이제 큰 범죄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도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사실 먼저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네. 관점을 제시하고 사례 얘기하고 결론하면은 요 한 편이 한 편의 글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내 주장을 되게 잘 전달하고 잘 설명하고
그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맨 처음에 사건을 전달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이어가는 거죠? 사건을 얘기하고요. 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관점을 제시하고 사례를 얘기하고 이제 결론을 낸다. 예. 그렇게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역피라미드형 같아 보이기도 예. 하고요. 글쓰기 방식이 말이죠. 우리들은 이제 그 모래시계처럼 생겼다.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모래시계처럼. 그러니까 모래시계 전체 이렇게 허리 모양처럼 잘록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의 윗부분의 모래시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잘록한 위에서부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사건이 진행되잖아요. 네. 근데 밑에서는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사고, 네. 구조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글쓰기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모형을 가지고 사실 제가 글쓰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생각하는 하나의 모형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이게 되면 글쓰기는 되게 좀 편해져요. 네. 아니 지금 방송 들으시는 중년 공시생님께서 생각의 정리인가 거기서 읽은 것과 같은 맥락이 보입니다.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지금 기억은 큰 생각을 적고 그 큰 생각마다 세세한 것을 적는 거기서 아마 나무처럼 가지에서 가지가 나게 되는 그런 것인 듯 맞나요?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제가 아까 글 쓸 때 5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사건이 진행하는 연역적인 게 5가지가 또 있었어요. 요게 이제 글쓰기의 2가지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방금 이렇게 사실부터 얘기해서 원인을 찾아가고 이제 정리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쓸 때 편리한 방법이고요. 네. 소설이라던가 드라마라던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시간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접촉, 인지, 판단, 행동, 결과 이 순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 이게 뭐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 켈로그 스페셜 K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네네. 시리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여자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남자친구하고 휴가 때 어디 갈까? 하니까 남자친구가 바닷가. 그러더니 이제 이 여자분이 뱃살을 한번 쥐어보고 이렇게 말하죠. 비키니 몸매 보여주겠어. 그리고 이 카피가 나오죠. 체중 조절용 시리얼 2주 동안 하루 2끼를 이렇게 먹으면은 이렇게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날씬해진다. 날씬한 이 비키니 수영복 입은 이 모습이 나오면서 2주 동안 도전하세요.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네. 이 광고가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시간 수차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거 과정 자체가 접촉, 남자친구하고 이제 접촉을 한 거죠. 이 상황에 접촉을 한 거죠. 바닷가 가자. 인지, 자기 이제 뱃살을 인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비키니 몸매 보여주겠어. 판단, 결심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계속 이제 2주 동안 이 시리얼을 먹었다. 행동. 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 시간 순차적으로 이 진행된 거를 보여주는 게 네. 광고라던가 드라마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요 광고를 만드신 분들은 무엇부터 시작했을까? 사실 결과부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광고에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비키니 몸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겠죠. 거꾸로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에피소드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테고요. 반대로 이제 아까 논리적인 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좀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그 애플에서 아이패드라는 그 IT 기기 네. 처음 나왔을 때예요. 네. 그 스티브 잡스가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이게 아이패드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 많이 분석을 했어요. 여태까지 없었던 기계니까 사양은 뭐냐, 무게는 뭐냐, 기능은, 디자인은, 가격은 이런 굉장히 분석글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요것에 관점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패드는 과연 새로운 미디어인가? 라는 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 던져주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금속 활자가 생겼을 때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편이 생겼을 때, 신문이 생겼을 때, 전화가 생겼을 때, 인터넷이 생겼을 때 어떤 역사의 흐름이라던가 생활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이제 사례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어떤 이런 변화에 동참하라던가 아이패드를 사세요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이 과정이 맨 처음에 아이패드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사양이나 무게나 이런 거에서 분석글이 나오고 네. 관점 제시하고 사례 결론 이런 이제 5가지 단계로 네. 글 하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굉장히 풍성한 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오게 글을 그렇죠. 쓰면 있어서 말이죠.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근데 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글을 쓸 때 사실 부분은 되게 심플하게 써야 돼요. 길어지면 안 되고, 네. 분석 부분은 되게 예리하게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고, 관점은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고, 사례는 많이 얘기하고, 결론은 또 심플하게 내고, 이것도 이제 아까 그 모래시계 모양이죠. 네. 양도 그렇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상상하시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아주 세세하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분석하는 거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거하고 같고요. 그리고 사례는 이제 넓은 화각에 있는 관광 렌즈로 보면은 요거하고 비슷한 예전의 사례라던가, 네. 좀 넓게 보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좁게 들여다보고, 한 번은 보고, 네. 넓게 보고. 그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책을 쓸 때도 책 전체 분량 중에 한 60-70%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분석이나 사례 부분이 그렇게 많아요. 네. 관점이라던가 결론 이런 부분은 되게 작고요. 그러니까 책을 쓰시거나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염두해 주시고 크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제가 좀 그 말을 어렵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 그림을 상상하고 네. 글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함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함 대표님과 방송 전에는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얘기를 들어서 조금 이해가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일단은 그 단계를 잘 거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첫 번째가 사건을 인지하고, 예. 그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다. 예, 맞습니다. 맞죠? 이거에 대해서 계속 좀 이렇게 글 쓰면서 인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런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할 때 이런 단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면 글 쓰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글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방법대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어떤 모델이 있으면 되게 좀 쉬울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개요 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요를 먼저 쓰는데,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서론, 본론, 결론, 두괄식, 미괄식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네. 이렇게 막상 쓰려고 그러면 좀 막막해요. 막막하죠. 그러니까 5단계를 쓰는데 그 5단계에서도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5가지로 한 건. 네.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하실 때 뭐 어린 그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글을 쓸 때 5문장으로만 5문장? 예, 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문장 안에 네. 그 사건과 발음과 판단, 사례, 결론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연습을 좀 해보면은 짧은 글인데도 그 안에 다 함축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형태가 나온다. 한번 그러니까 일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학교에서 지원이랑 대판 싸우고 말았다. 네. 이게 사건이 되죠. 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녀석과 싸운 것이 후회가 들더라. 이거는 그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네.
물론 녀석이 깐짝대기도 했지만 꼭 주먹을 날려야지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다. 네. 이거는 이제 내 판단. 상수는 지원이와 종종 다투기도 하지만 늘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면 상수한테는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상수의 사례가 있고요. 네. 내일 상수를 찾아가 얘기해보고 지원이와 화해할 구실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결론. 요 짧은 글 안에 이제 완성된 형태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살을 붙이면은 네. 또 이제 더 큰 뭐 에세이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 그 완성된 구조를 하는 그 연습을 좀 하면은 좀 이게 글쓰기가 편하게 다가올 수 일단은 있습니다. 써봐야 되겠군요. 예. 네, 짧은 문장을 이용해서 계속 글 쓰는 연습을 5가지 단계를 이용해서 글 쓰는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거 우리가 익숙한 것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그냥 공식처럼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좋아했던 만화 소년탐정 김전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 항상 주인공이 어떤 외딴 공간에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등장인물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외딴 섬이나 성에 들어가면서 그 공간하고에 접촉하는 게 이제 진짜 접촉이죠. 그리고 꼭 가면은 누군가가 그 곳의 괴담이라던가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네. 인지. 그리고 갑자기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네. 증거물과 단서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연쇄살인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행동이 계속되는 거, 진행이 되면서 괴담하고의 연관성이 계속 늘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거는 그 어떤 그 증거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작가는 독자들이 귀납적으로 이제 추리를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맨 마지막에 그 김전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수수께끼는 다 풀렸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하면서 사건을 풀 때는 연역적으로 푸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가 뒤통수를 딱 쳐가지고 이거였구나 라는 그런 곳에서 이제 짜릿함을 하는 이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런 그 만화 보면은 계속 봐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대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글을 볼 때 유심히 그거를 대입을 해 보시면은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잘된 글들은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방송에서 이 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단계를 책을 보면서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글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만 조합원 달성을 위한 특별 생방송. 국민TV 라디오는 TV 개국을 앞두고 출자를 완료한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낮 12시부터 6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국민TV 건설입니다. 지금 가입해주세요. 또 가입은 했으나 아직 출자를 못하신 분은 지금 주저 말고 참여해주세요. 출자 조합원이 되기 원하는 분은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들어오셔서 상단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한 분은 서울 전화 3144-7737, 3144-093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내일입니다. 내일 정오종합뉴스 끝나고 그리고 오후 6시까지 조합원 모집 특별 생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는 손병희 선생님의 진행이고요. 2부는 김남은 씨, 그리고 3부는 우리 김용민 그리고 서영석 이렇게 두 사람이 진행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조합원분들 전화 연결할 거고 또 유명 조합원분들, 유명 조합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찌됐든 이름이 많이 알려진 우리 조합원 또 연결을 할 거고,
그리고 신규로 가입하신 조합원 가운데 전화 연결이 가능하면 또 한번 해보려고요. 어떻게 해서 국민TV 조합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가입 계기도 궁금하고 지금의 어떤 언론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진들 최동석 이사 그리고 노종면 단장 또 조상훈 국장 또 민일성 편집국장 그리고 서영석, 김용민 국장까지 각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와서 국민TV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국민TV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조합원 모집 생방송, 특집방송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들었던 곡은 나카무라 유리코였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함 대표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선곡을 또 해봤어요. 오늘은 글쓰기부터 1인 미디어까지라는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 대표님, 예. 네, 노래 나갈 동안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네. 그래요.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노래 듣기 전에 쭉 해주셨는데 또 어떤 얘기 더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좋은 글쓰기가 무엇인지 정의부터 하자면은 좋은 글쓰기에 대한 정의. 이건 네. 저 나름대로의 정의지만 네. 쉽고 익숙한 단어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쉽고 익숙한 단어. 왜 그렇죠? 어렵게 쓰다 보면은 자기도 실제로 이해를 못하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리듬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쓰는 단어를 이제 써야 되고 네. 길게 쓸 수 있으면 좋아요. 네. 길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길게 쓰려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길지만 지루하지 않게 써야 된다. 길지만 지루하지 않게 써야 된다. 그게 쉽지가 참 않죠. 쉽지 않은 내용들이네요. 예. 네. 그래서 글쓰기의 아주 기본은 그러니까 팁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인칭 대명사를 좀 정확하게 쓰는 것부터. 왜 그런가요? 우리가 얘기할 때 나, 너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녀, 그들 이런 건 익숙치가 않아요. 얘기할 때는. 하지만 글 쓸 때는 좀 그게 익숙해져야지 되게 편하게 이제 글을 이어나갈 수가 있고요. 네. 뭐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다로 시작하면 또 이다로 얘기가 끝나고 뭐 합니다로 시작하면 합니다로 끝나고 이렇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글을 쓰다가 적절히 나눠서 소제목을 달아주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글 내용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그렇고요. 네. 우리 큰 음식을 먹을 때 어린아이한테는 좀 작게 이렇게 잘라줘야지 잘 삼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네.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기본적인 이제 글쓰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글을 길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길게 쓰려면은 접속어를 잘 써야 돼요. 접속어를 잘 써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리고, 그러나, 뭐 하지만 이런 얘기를 주로 쓰잖아요. 네. 근데 요 몇 가지만 가지고 쓰다 보면은 같은 얘기가 뱅뱅 돕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되는데 확장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네. 그럴 때 이제 뭐 그리하여 반면에 예컨대 뭐 바꿔 말하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뭐 우리는 토론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 단어보다도 이런 말씀하실 때 접속어를 좀 고급스러운 접속어를 쓰면은 말 전체가 되게 품이 있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접속어들을 좀 이제 익히시면은 네. 글을 길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적절하게 이제 문단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네네. 문단 나눌 때 한 가지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인쇄 매체하고 인터넷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이제 인쇄 매체는 이제 가로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터넷에서는 이제 스크롤 바를 내려가지고 기사를 보거나 이러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스크롤 바를 내릴 때는 그 한 문단이 한 2줄에서 4줄 정도에서 끊어줍니다.
일반적인 이제 기사도 그렇고 네. 칼럼도 그렇고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쇄 매체는 한 6줄에서 8줄 될 경우도 있고요. 네. 더 갈 경우도 있고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세로로 이제 스크롤 보면은 이렇게 문단이 길어지면은 되게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짧게 잘라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인쇄 매체에서는 좀 이제 8줄 정도를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적절히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는 또 그렇죠. 인쇄 매체와는 다르게 또 어찌됐든 그렇게 짧게 나눠줘야겠군요. 예. 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할 때는 또 포스팅 형식이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제목을 쓰시고요. 네. 그 밑에 이제 부제가 되는 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시작하는 이제 서론 부분을 쓰실 테고요. 네. 사진이 들어가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이제 논리가 들어가고 사진 들어가고 논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네.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짓고 나서 이제 자신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글쓴이를 소개하는 이제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책을 냈다라던가 사진과 함께 어떤 경력이 있다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게 이제 이 글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책이나 영화 리뷰를 쓴다 그러면은 그 포털 블로그의 폼에서 뭐 영화를 링크 시켜가지고 설명하면은 네. 그 영화하고 연관된 이제 글이 나오겠죠. 네. 그 영화를 검색하면은 내가 쓴 글도 같이 이제 검색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무슨 요리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면은 또 방식이 다르겠죠. 완성된 요리가 사진이 나오고 네. 이 요리에 대해서 개요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재료가 들어간다. 그리고 요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완성된 그림 나오고 네. 이런 순서로 하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컨텐츠가 완성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눈에 잘 보이도록 가독성이 이제 높도록 네. 이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가급적이면은 긴 글에는 이제 가운데 정렬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읽는데 방해가 되니까요. 네. 아주 짧은 형태의 사진에 대한 설명 같은 정도만 이제 네. 그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수의 길. 아까 드디어 나왔군요. 글쓰기를 길게 하는 방법은 이 접속어를 적절히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글을 이제 완성하는 고수의 길은 이제 그 형식을 다시 파괴하는 거예요. 기존에 갖고 있던 나의 틀을 파괴하는 건가요? 문장이라던가 뭐 어순을 파괴한다던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뭐 어디를 간다 이제 목적어 나온 다음에 뭐 수로가 나오고 이런 식인데 영어는 또 반대잖아요. 간다 어디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간다 어디를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못 알아듣지는 못. 의사소통에는 예. 불편함이 없죠. 전달은 그러니까 되죠. 의미는 이렇게 이제 평소문처럼 이제 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뒤틀려 주면은 네. 확 긴장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독자가. 네, 글을 읽다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리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글쓰기도 일종의 좀 음악 같다는 글을 읽으면 좀 음악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갑자기 엇박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대칭되는 표현이라던가 중간에 적절히 쉼표를 넣어준다던가 네. 이게 리듬을 찾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 글이 길지만 재밌게 만드는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이게 콘텐츠의 본질이 바로 긴장과 이완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거를 소비하냐 하면은 이제 긴장하고 싶어서 네. 또 이완하고 싶어서 네. 영화라던가 드라마.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 쓰는 사람이 즐거워야 네. 읽는 사람도 이제 즐거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리드미컬한 글쓰기를 해야지 읽는 사람도 아주 즐겁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그 글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결론, 그러니까 사건을 접촉한다는 어떤 그런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고요. 분석을 하고 사실을 인지하고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관점을 또 보게 되고 그리고 사례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글쓰기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년 공시생님께서 글쓰기 저도 해밍웨이 소설이 생각났어요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고요. 아줌마님께서 늘 관심이 있었던 글쓰기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예를 들어가면서 말이죠. 글쓰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늘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글도 올려주셨는데 아이고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또 우리 블로그에 대해서 앞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파워 블로그 만들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블로그를 일단 하면 좋은 점들이 몇 개 있어요. 네네. 자기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취업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은 내 블로그 주소를 이력서에 같이 넣으면은 네. 회사 담당자가 블로그를 반드시 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이인복 선생님께서 책 만드는 법 예, 강의를 하셨는데 좀 이렇게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책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든 글이 좋다를 떠나서 출판사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돈을 내고 투자를 하니까. 근데 이제 원고만 딱 있다고 해서 이제 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블로그가 있고 내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팬들이 이미 있고 이 글이 나오면은 살 사람들이 이미 팬층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출판사에서 접촉하기가 더 편해지겠죠.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거를 블로그로 이렇게 축적을 하면서 신뢰를 쌓고 그리고 자료도 많이 보관하고 있고 하면은 책 쓸 기회가 더 이제 많이 주어지겠네요. 많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사실 제 파워블로거 중에서도 블로그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 언론사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거나 네. 옷을 판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옷을 만든 과정이라던가 옷에 관해서 포스팅을 계속 하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나의 쇼핑몰을 이제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신뢰가 쌓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블로그가 있다는 점은 딱히 이제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네네. 계속해서 쌓이는 거고 그것이 나의 신뢰를 네. 언젠가 다른 형태의 가치로 이제 맞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하면 참 좋은 점들이 많고요. 네. 그 중에서도 파워 블로거가 되려면은 좀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네. 내 글을 더 많이 알리려면은 트랩백이라고 해서 남이 쓴 그 포스팅에 이제 관련 글로 등록을 한다거나. 그거 정말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검색하면 나오게 되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막상 해보면 별건 아닌데.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통해서 다시 유통시킨다거나. 네. 또 RSS 구독 버튼을 해서 이제 내 구독자를 만들어서 네. 언제든지 내가 글 올릴 때마다 구독하게 만들거나 또 이제 글을 쓰시고 포스팅을 올릴 때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는 게 이제 포스트 제목에 그 소재를 꼭 넣어주세요. 소재를 넣어주라. 그러니까 검색할 때 그 검색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단어를 쳤을 때 이 글이 나올 수 있도록 가장 이렇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제목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목의 소재라든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한 번 포스팅한 걸로 갑자기 몇만 명이 와서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이제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꾸준히 글을 올려야지 이 사람 글이 노출이 되지, 많이 이제 자료가 없는데, 네. 글이 없는데, 이렇게 상위로 노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포스팅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해주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작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요. 네. 남의 콘텐츠를 그대로 이제 갖다 붙이거나 그러니까요. 하면은 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음원 같은 경우엔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해서 남의 글이라던가 그 컨텐츠를 좀 사실 쓰려고 하면은 인용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용하는 부분이 전체 포스팅의 50%를 넘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용하는 부분 있으면은 그 부분만 박스를 쳐가지고 인용이다. 예, 인용이다. 그리고 이게 누가 한 말이고 어느 책에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내가 쓴 글이라던가 네. 내가 찍은 사진이 남에게 도용당하지 않으려면은 네. 사진에 이제 워터마크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 어떤 그 사진 그 편집 툴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는데 네. 뭐 제가 제 이름을 거기다가 워터마크로 넣거나 하면은 예, 다른 사람이 쉽게 이제 그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그게 이제 퍼가가지 못하게 막는 장치인가요? 아니면 퍼가더라도 나의 어떤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는 예. 그 후자의 얘기인가요? 전자의 얘기인가요? 후자의 이야기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기가 쉽나요? 뭐 이렇게 그 편집 툴에서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손쉽게 할 수가 있고요. 약간 흐릿하게 내 이름이라던가 어떤 상징하는 제목이 나올 수가 있죠. 아니 그 일반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블로그를 만들고자 할 때도 그런 편집 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함 대표님이 활동하시는 그런 어떤 편집 툴이 없는 뭔가 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나만의 어떤 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좀 편집 툴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편집 툴은 블로그 안에 있는 편집 툴이 아니고요. 네네. 이미지 편집 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요즘에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되게 이미지 편집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글을 이제 마음대로 퍼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퍼가더라도 자동으로 내 그 원 저작자의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요즘에 이제 그게 돼 있더라고요. 네이버라던가 네. 이런 곳에서요. 네. 그래서 저작권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잘 알고 쓰시면은 인용하고 재구성하고 한 가운데서 또 새로운 가치가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요. 잘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저작권 관련해서 좀 이렇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와 있는 사이트나 혹은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소개를 해주실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까? 저작권 관련은 아니고요. 만약에 블로그를 처음 하실 분들은 네. 블로그 팁닷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블로그 팁닷컴.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양한 자료가 꽤 오래된 블로그고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나는 내 생각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글로 썼어. 나도 파워 블로거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물론 파워 블로거라는 어떤 정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파워 블로거들이 많이 모여있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tnm.kr이라는 곳에 가셔서 파트너 시청을 하시면은 네. 거기에서 또 승인을 받으시면은 이제 그 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유지하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새로운 어떤 그 마케팅 네. 이벤트 네. 뭐 시사회 그러면 이제 그쪽을 통해서 어떤 제안이 들어오고 네. 어떤 제품이나 음식을 시식하거나 네. 시승을 하거나 이런 기회도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어떤 글을 쓰면은 적정량의 어떤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tnm.com을 통해서 어떤 자료라던가 그리고 블로그 사이에 어떤 많은 정보들을 이제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미디어 협동조합 2만 조합원 달성을 위한 특별 생방송.
국민TV 라디오는 TV 개국을 앞두고 출자를 완료한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낮 12시부터 6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국민TV 건설입니다. 지금 가입해주세요. 또 가입은 했으나 아직 출자를 못하신 분은 지금 주저 말고 참여해주세요. 출자 조합원이 되기 원하는 분은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들어오셔서 상단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한 분은 서울 전화 3144-7737, 3144-093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 듣고 그리고 저희 홍보 스파트 듣고 다시 왔습니다. 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글쓰기에서 1인 미디어까지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 이어가고 있고 랄랄라 캐스트 함성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어떤 말씀 또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파워블로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칫 그 파워블로거가 되면은 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거나 네. 뭐 투잡으로 수입이 쏠쏠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블로거 분들도 엄청난 그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 꾸준히 글을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네. 그걸 위해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뭐 마케팅을 생각하시고 그러시다 보면은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칫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신뢰를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허핑턴 포스트라고 이제 블로그 언론이 이제 굉장한 이 언론의 그 모델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미디어로서의 그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블로그 하면은 어떤 뭐 기업의 광고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 그렇게 좀 된 감이 없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그냥 사실 편하게 난 정말 이걸 하고 싶어. 이게 좋아. 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파워블로거까지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건 제가 한 얘기인데요. 손 쓰는 자 위에 말 쓰는 자 있고 말 쓰는 자 위에 글 쓰는 자 있다. 어떤 기능을 쓰는 사람보다는 이제 논리를 쓰는 사람들이 더 이제 힘이 있고요. 네. 논리보다는 이제 미디어를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그 글이라는 게 그 말보다 느리지만 더 길고 오래 남으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자기의 신뢰를 쌓고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남기겠습니다. 네. 오늘 랄랄라 캐스트 함성환 대표와 함께 글쓰기에서 1인 미디어까지에 대한 특강을 이어가 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늘 별별 특강은요, 노래 대신 시그널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